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들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합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 2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 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서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도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0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이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속은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에 기름을 두른 팬에다 부쳐
묻혀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위에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도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죠?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눈이죠, 눈.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습니다. 우유보다 4배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이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서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 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 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 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 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B1, 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B1, 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성분들의 약물이 비타민 B1, 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 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 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 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비타민 B1, 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 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기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량 섭취만 주의하시고 적정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돼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은 저희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링크 한번 보시고 김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 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 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한 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한 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 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110g, 토마토는 한 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15에서 30으로 매우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으니까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리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장 보고 돌아오시는 길에 봉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앉았다 일어나실 때 어이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신다거나요. 사실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밥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에서 온 세 가지 보물입니다. 문어, 새우, 오징어. 어릴 적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던 그 익숙한 해산물들이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해물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 노인 영양 연구 그룹인 프로토 에이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1에서 1.5g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들이면 하루에 60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해보니까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율이 30%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해물 3종입니다. 오늘은 문어, 새우, 오징어 이 세 가지 해산물이 왜 어르신들께 특별히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각 해물마다 숨겨진 영양 성분과 효능도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 해물들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조합도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새우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냐는 걱정이 있으시죠? 오늘 그 진실도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산물 알레르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꼭 챙겨가셔야 돼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염식 해물 요리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부터 장 보실 때 해물 코너 앞에서 좀 더 자신 있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근력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쌀포대가 요즘 들어 부쩍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손주 안아주시다가 팔이 후들거리신 경험 있으시죠? 이런 변화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요.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시고 외출하기도 꺼려지시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시기엔 너무 아까운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바꿔줬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식습관 문제도 겹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시죠? 죽이나 면 종류 위주로 드시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요리하기 번거로우셔서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시니까 움직이기 싫으시죠? 하지만 근육은 안 쓰면 더 빨리 빠집니다. 이렇게 영양 부족과 운동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근감소증이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물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어, 새우, 오징어의 각각의 좋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문어에 굴얼 문자를 붙여서 문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크니까 똑똑할 것이다. 먹물을 뿜으니 글을 쓸 줄 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 같은 선비의 고장에서는 제사상이나 패백에 문어가 꼭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어 100g에는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있어요. 마른 문어는 무려 72g입니다. 그런데 문어의 진짜 보물은 타우린이에요. 문어의 타우린 함량은 우유의 5배, 소고기의 15배에 달합니다. 타우린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HA와 EPA 성분도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어의 심장은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하나는 몸통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나머지 둘은 아가미와 다리에 피를 보내죠. 그리고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에요. 헤모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우리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과는 다른 성분이거든요. 다음은 새우입니다. 새우 역시 100g당 18에서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칼로리는 90에서 106칼로리로 낮은 편이고 지방은 1%도 안 됩니다.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식품이죠. 새우에서 주목할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 빨간색이 바로 아스타잔틴이에요.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노화 방지와 염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셀레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갑상선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에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우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고 포화지방산도 낮거든요. 오히려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타우린이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줍니다. 문제는 새우 자체가 아니라 조리 방법이에요. 튀기거나 버터크림을 많이 쓰면 그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타우린의 제왕이라고 불려요. 마른 오징어 표면에 하얗게 묻어있는 그 가루 아시죠? 그게 바로 순수 타우린입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함량은 다른 어패류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오징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9g이 들어있고 마른 오징어에는 무려 67.8g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3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칼로리는 87에서 94kcal로 낮고 지방도 1%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타우린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조절하고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해요. 치매 예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타우린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오징어 먹물도 버리지 마세요. 먹물에는 뮤코다 당류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항염 효과와 항억제 작용이 있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오징어 먹물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해물들 어떻게 드시면 더 맛있고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마늘과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살균,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문어 숙회 드실 때 마늘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새우는 완두콩,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완두콩이 새우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을 중화시켜주고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새우 요리에 레몬을 곁들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산성과 알칼리성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영양식이 됩니다. 아욱국에 보리새우 넣어 끓이시는 것도 좋아요. 아욱국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새우가 채워줍니다. 오징어는 당근과 함께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A가 부족하거든요. 당근이 그 부분을 보충해 줍니다. 조리할 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57도 이상에서 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40분에서 1시간 이상 장시간 조리하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해서 다시 부드러워져요. 간단하게는 무와 함께 삶거나 무즙을 바르시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숙문어는 이미 삶은 거라서 30초만 데치시면 됩니다. 오래 삶으시면 오히려 질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드시는 양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가벼운 산책 후에 해물 반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씹기 힘드신 분들은 해물을 잘게 다져서 죽으로 끓이시거나 스튜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저염식 해물탕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우리시고 물을 나박썰기해서 넣으세요. 고춧가루와 국간장은 평소에 절반만 넣으시고 대신 레몬즙을 한 큰술 넣으시면 짠맛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니까 소금을 많이 안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오징어와 새우를 먼저 넣어서 3분간 끓이시고 자숙문어는 마지막 30초에만 넣어서 살짝 데치세요.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이렇게 좋은 해물들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해산물 알레르기입니다. 성인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조개류와 갑각류예요. 갑각류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은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열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즉 아무리 익혀 드셔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기고 입술이나 혀,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고 호흡곤란, 혈압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평생 해물을 잘 드셨던 분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개 갑각류 알레르기 환자의 60%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괜찮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드시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교차 반응입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문어나 오징어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은 해산물류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산물이 직접 안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굴소스, 새우젓, 액젓, 해물 육수로 만든 요리에도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같은 기름에서 해물을 조리한 다음에 다른 음식을 조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차가운 물수건을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고 깊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바로 119에 연락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는 음식 궁합입니다. 문어와 고사리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문어는 단백질이 많고 조직이 단단하고 고사리는 섬유질이 많아서 둘 다 소화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이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징어와 마른 나물도 같은 이유로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소화가 어려운 식품이라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징어는 강한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오징어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과다 섭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해산물 섭취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정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물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